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래 오늘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특별 강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분이 독감으로 인해 가지고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다음 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외부에서 좀 주제 전문가들을 우리가 이제 초청하기로 되어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남대학교 인류학과의 김경학 교수를 초청해서 인도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강의를 들을 거고,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원래 오늘 예정되어 있던 글로벌 시대의 재외동포의 의미라고 하는 강연이 다음 주 수요일로 연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 화교에 대한 또 초청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외부 강사들의 강연도 다 PPT가 준비되어 있고, 또 우리 수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듣고 좀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인도인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 한국과 인도 간의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과 같은 곳에서도 인도인들의 일종의 그 정체성을 이게 아시아인의 정체성으로 보아야 되느냐를 놓고도 일종의 그 논란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사실 지리적으로 보면 분명히 인도가 아시아에 들어 있고, 따라서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해야 될 텐데, 정작 뭐 미국이든 캐나다든 또는 유럽에 있는 인도인들은 자신을 그런 다른 아시아인들하고 이렇게 동일시하거나 또는 그 연대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거리감을 두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좀 특징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대만인, 뭐 싱가포르인, 홍콩인 하면 인종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문화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좀 유사성이 강해서 그들 간의 어떤 교류도 많고, 또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에이시안 아메리칸 무브먼트, 또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운동에 같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도인들의 경우에서는 스스로가 상당히 거리감을 두는 차별의식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그 인종적으로도 사실 이런 동북아시아의 인들하고 크게 구별이 되고, 외모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이민자들이 영어 구사력이 뛰어납니다. 근데 반면 이런 동아시아의 이민자들은 영어가 일종의 그 제2 언어, 세컨더리 랭귀지이기 때문에 영어 구사력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불리하죠. 근데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만이 아니고,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사고 체계 자체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도 언어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뭐 우리가 심지어 한번 꿈을 꾼다고 생각해 봅시다. 꿈을 꿀 때 그게 머릿속에 다 연상이 되지만 그것 자체도 사실은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꿈을 꾼다고도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체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매체가 되는 거죠. 오늘 점심 때 행정학과 교수하고
이 언어, 그 국문학과 교수하고 셋이서 식사를 하면서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영어로 말을 하고 표현하는 방식과 한국어로 말하고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이러한 언어적인 구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만 오늘 그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 한국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로 말을 할 때 또는 글을 쓸 때 나타나는 하나의 일반적인 경향은 굉장히 길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뭐뭐뭐뭐 하였고, 뭐뭐뭐 하였으나, 뭐뭐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영어로 여러분이 글을 쓰게 되면은 그걸 아마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는 3개의 센텐스로 나눌 겁니다. 뭐뭐뭐뭐 했다. 그런데 뭐뭐뭐뭐 했다. 그러나 뭐뭐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영어는 항상 이렇게 짧은 센텐스를 접속사를 통해서 연결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한국어는 조금 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둘러서 또는 문맥을 통해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면, 영어의 경우에서는 상당히 직접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딴 거고,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언어는 또 한편에서는 권력이라고 하는 거죠. 권력. 우선 우리가 뭐 미국이든 캐나다든 유럽이든 그러한 주류 집단에서 이민자의 경우에 그 거주국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분 상승의 수단이거든요. 단순히 이러한 도구적인 기능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일종의 능력의 평가로도 언어가 사용이 되죠. 이런 면에서 거주국의 언어인 영어를 어느 한 집단은 좀 더 유창하게 하는 반면 다른 집단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거 자체가 위계서열을 만들게 돼요. 이제 이런 이유로 좀 인도인들은 동아시아 출신의 이민자들에게 대해서 자신들이 상당히 우월의식을 갖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속성은, 인도는 알다시피 카스트 제도잖아요. 그래서 신분적으로 상당히 격차가 크고, 근데 이민자들 중에는 좀 더 중상층의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모국에서 갖고 있었던 사람을 신분적인 차이로 평가하는 그러한 경향이 이민을 와서도 다른 집단을 바라볼 때 자신들보다 좀 더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상당히 자기들이 우월의식을 갖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내가 이제 체험을 해봐서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은 다른 동아시아 출신의 이민자들에 비교해서 자신들이 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 이것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사실 집단들 간의 어떠한 그 심리적인 거리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인도인 이민자들은 다른 또 아시아계 이민자들과 좀 이렇게 구별되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간략하게 한번 그 인도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한번 동영상을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짧은 동영상 내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다음 이 지도를 통해서도 이제 그 인도와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특히 이제 마하트마 간디와의 연관성, 이것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인도인들이 해외로 나간 역사는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이렇게 지배하기 이전부터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인도인들의 디아스포라가 가장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일종의 그 인도인 해외 디아스포라의 하나의 그 중심이 되는 집단은 바로 여기 이 구자라트라고 하는 이 주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자라트 주의 사람들은 그 일찍이 그 어떠한
해상 무역이라든가 해외 이주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마치 중국에서 우리가 산동성이라든가 광동성의 서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찍이 해외로 진출하고 외국에 이제 그들의 디아스포라를 형성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리적으로 일종의 인도양,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아라비아 반도하고 밀접했기 때문에 그런 아라비아 반도 쪽에 이제 진출을 해서 일종의 무역에 종사하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이 장사에 능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마하트마 간디는 바로 이 구자라트 출신이고 그 사람이 이제 이 인도의 조그마한 왕국에 높은 지위를 가졌던 아버지 밑에서 셋째 아들로 출생을 해서 그 영국에서 법을 공부를 했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따지면 일제시대 때 그 일본에 가서 공부한 것과 같은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간디는 이 남아프리카에서 이제 무슬림 인디안의 하나의 그 변호사로서 고용이 돼서 그들의 이제 권익을 돕는 일을 했죠. 이 당시에 남아프리카의 인도인들은 이렇게 이 무슬림 인디안들과 이 사람들은 주로 장사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로 온 힌두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 힌두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아주 저임금 노동자로 있고 이들이 이제 각종 차별과 불이익을 당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성공한 인도인들의 일종의 고용된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점차 간디는 그의 영역을 넓혀서 종교적 차이, 지역적 차이를 초월해서 모든 인도인들을 위한 하나의 권익운동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디가 이 남아프리카에서 생활한 것이 한 20년이 넘어요. 20년 동안 인도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아까 우리가 동영상에서도 보았다시피 흑인들과 같이 연대를 해서 그 백인들이 그런 인종차별적인 정책에 저항하는 운동을 펼치게 돼요. 아까 여러분들 동영상 들으면서 아파테이드 그 팔러시 또는 아파테이드 리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게 아파테이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일종의 이제 차별, 흑인 차별 정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구의 뭐 90% 이상이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은 아무런 권리를 받지 못한, 그래서 학교라든가 뭐 공원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백인 전용, 흑인 전용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것이 일종의 아파테이드죠. 그래서 이제 간디는 이 만델라와 같은 흑인 지도자와 함께 이런 아파테이드 정책을 철폐하게 한 그 운동을 전개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뭐 그 감옥에도 가고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살해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그러죠. 대표적으로 아까도 이제 그림에 나오지만 어느 한 도시에서 사실 영국에서 이 법률 교육을 받은 엘리트가 자기가 거기서 성공하겠다고 맘만 먹으면 얼마나 기회가 많겠어요. 그랬던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하게 된 데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1등석에 딱 앉았어요. 자기가 표를. 그랬더니 1등석 자리는 백인들 전용이니까 너 자리를 옮겨라. 그러니까 거절을 했죠. 거부를. 그러니까 기차 밖으로 내동장애를 쳐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나름대로 정말 엘리트주의가 강했던 간디가 모욕감을 느꼈겠어요. 거기서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버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기차를 탈 때는 1등석을 타고 갔어요. 근데 다른 도시에 도착하니까 거기서 또 쫓겨나고 호텔에도 못 들어가고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이제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간디는
이제 그 이전만 하더라도 인도인들이 카스트가 어떻고 출신 지역이 어떻고 종교가 어떻고 그거에 따라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서로 대립되어 있던 것을 초월해서 모든 인도인들의 권익을 위한 운동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는 비폭력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이 비폭력 운동을 통해서 이제 구속하려면 구속해라. 하지만 영국인들이 정한 법을 나는 지키지 않겠다. 저항하는 방식은 이제 비폭력을 통해서 시작한 것을 이 간디는 바로 이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그가 권익운동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 1915년에 인도로 다시 돌아가서 인도의 독립운동을 할 때 그것을 실천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간디가 인도의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 정신적인 기반 또는 이 사회운동의 기술, 이것이 20년 동안 이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면서 획득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 인도인들의 디아스포라는 뭐 우리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인도 국적을 소유한 이러한 재외 인도인이 한 600만 명, 그리고 인도계 재외 동포,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면서 인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2천만 명, 그러면 2,600만 명의 디아스포라를 갖고 있죠.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한 70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한 4배 정도의 큰 규모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인도인들은 거의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요. 동남아시아의 미얀마, 말레이시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북미의 미국, 캐나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유럽의 영국 등, 이렇게 전 세계에 있고 100만 명 이상의 인도인이 거주하는 나라만 하더라도 만 명 이상의 인도인이 거주해 있는 국가가 한 50여 개, 그 다음에 50만 명 이상이 11개,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전 세계에 이제 흩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그 국가별로 그 인도인들이 있는 경우를 볼 텐데, 남아프리카에 한 100만 명, 그 다음에 미국에 167만 명, 미얀마에 290만 명, 사우디아라비아에 150만 명,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또 영국에도 이제 120만 명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트리니다드 토바고, 피지, 이러한 경우에서도 상당한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인도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와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표를 보았지만 인도인은 재외동포 수에 있어서 이탈리아와 중국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 큰 디아스포라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인들은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국가에 따라 차이는 크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그 거주국 내에서 상당히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갖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이제 1970년대 이후에 일종의 그 신이민자들이 인도에서 상당히 고학력자의 전문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떠한 사회 교육 또는 경제적 수준이 굉장히 높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국계 미국인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살펴보았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그 미국의 평균 수준보다 교육 수준도 높고 소득 수준이 높았은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시안 아메리칸 중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고 가장 높은 비율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인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인도인들이 좀 뻐기는 게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굉장히 엘리트라고 하는 의식이 강해요. 이것은 뭐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또는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좀 두드러지고 상대적으로 말레이시아라든가 미얀마라든가 이런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렇게까지 높은 수준은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민자들의 배경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인들은 거주국 내에서 보통은 중상류층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전 그런 것들 중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들이 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인도인들은 중국인 못지않게 어떤 상업에 상당히 능숙하고 그렇게 된 배경 중에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구자라트 출신들이 상당히 많은 거. 전통적으로 거기가 이주와 상업에 어떤 전통이 강한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갔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민자들이 거주국에서 적응할 때 경제적으로 어떠한 영역에 집중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집단의 어떤 신분 상승이라든가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이민자들이 주로 노동자로 많이 남아 있거나 또는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으면 그 집단은 전체적으로 이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습니다. 근데 그 이민자들이 어떤 전문직에 종사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높아지죠. 근데 이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으면 그들은 또 경제적인 지위가 높은 경향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인도인들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잖아요. 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이들이 어떠한 나라에서 정착을 하더라도 그들은 중상층 이상의 지위를 확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요인 중에 하나는 아마 인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 요리 못지않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요리라고 하는 것도 무시하지 못하죠. 그렇죠. 지금 우리 고대만 하더라도 학교 캠퍼스 내에 인도 음식점이 몇 개 됩니까? 응? 아마 따지면 5개 정도 됐을 거로 생각되는데, 예, 정문 앞에 비아가 있고, 참사리길에 오살이 있고, 또 밑에 쪽에 또 하나 있고, 아마 최소한 4개 내지 5개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도 음식은 중국 요리보다 비싸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외국에 나가서도 인도 음식은 상당히 좀 영어로 말하면 업스케일 레스토랑이에요. 좀 비싼 레스토랑입니다. 그런 인도 음식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인도인들이 거기에 가서 정착해서 하나의 상업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하죠. 그런 것을 갖고 있지 못한 민족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유리하죠. 이러한 하나의 특징, 이런 것이 있어서 내가 수년 전에 사우스 아프리카의 더반에서 세계 사회학대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학자들은 이 세계 사회학대회를 가게 되면 가보기 어려운 나라들을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더반까지 가려면 직접 가는 게 없어요. 우선은 홍콩을 경유해서 홍콩에서 더반까지 가는 한 총 비행 시간만 하더라도 뭐 25시간 이렇게 걸려요. 더반은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요하네스버그 다음으로 큰 도시죠. 거기서 이제 한 4박 5일 정도 생활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우스 아프리카의 일종의 인종적인 계층 체계를 확연히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가장 상층부에는 백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층에는 흑인들이 있어요. 흑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일자리를 갖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인도인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거기서 장사를 하거나 또는 전문직이거나 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많아요. 그래서 이 더반에서는 낮에도 혼자 다니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흑인들이 실업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범죄가 굉장히 아주 자주 발생해요. 그래서 호텔에서 학술대 장소까지를 갈 때도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가게끔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전 길을 가면서 자동차를 보는데 자동차의 운전자 중에 흑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결국 자동차와 같은 것을 소유하는 것도 대부분의 흑인의 경우에서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 맨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흑인에 대한 차별 정책이 철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의 경제적 지위가 어떤지를 알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인도인들이 바로 한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것을 거기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인도인 디아스포라를 볼 때 고려해야 되는 것은 하나의 디아스포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정착한 나라가 어디냐, 그리고 이 인도인들이 이주를 했을 때 그 시기가 어떠냐, 그리고 출신 지역이 어떠냐, 또 이들이 이주할 때 어떠한 신분으로 갔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하나의 디아스포라의 경험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도인의 디아스포라를 하나의 크게 올드 디아스포라와 뉴 디아스포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하나의 분기점은 한 1970년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970년 이전 것은 올드 디아스포라로서 처음에는 이렇게 불교의 승려들이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로 포교 여행을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다가 동아프리카의 이제 무역을 인도인들이 참여를 하면서 이들이 이제 이런 동아프리카 지역에 그들의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이 과정에서 이스마일이라든가 보흐라든가 구자라트, 아까 말했던 인도에 있어서의 서쪽에 있는 그 지역의 출신들, 특히 상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서 실론, 버마,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등으로도 이제 진출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인도인들이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된 데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선 영국이 사우스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사우스 아프리카를 개발하는데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예전에는 흑인 노예를 가지고 그런 노동력 문제를 해결했는데 노예 제도가 한 1893년인가 하여튼간 19세기 한 말쯤에 돼서 노예 제도가 철폐가 돼요. 영국에서 시작해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로 이 노예 제도가 철폐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비인간적인 처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제 노예 제도가 철폐가 되니까 이러한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노예 대신 일종의 우리가 계약 노동자, indentured labor라고 하거든요. 계약 노동자들로 이제 충원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런 인도인들이 바로 이 사우스 아프리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미얀마라든가 또 말레이시아 그리고 피지 또 아까 또 뭐가 있었습니까? 저기 미국의 저게 서인도 제도, 서인도 제도의 노동자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인도인들의 디아스포라가 유럽의 식민주의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식민지 지배자들이
이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등지의 광산이라든가 플란테이션을 하게 되고 그것에 필요한 값싼 노동력을 수입을 하게 되는 이런 경로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33년이네요. 1833년에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결국은 이런 계약 노동자의 형태로 인도인을 포함한 중국인도 같은 맥락이죠. 그들이 이제 수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인, 중국인 노동자들이 플란테이션 노동자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맥락을 하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어찌 보면은 사소한 현상일 수도 있지만 이 사소한 현상도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 바라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요. 그 영어에서는 되게 트리비아라고 이렇게 불러요. 트리비아. 그러니까 사소한 지식이죠. 사소한 지식. 종종 보면은 오타쿠들 보면 아주 사소한 지식을 엄청나게 잘 알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무슨 메이저 리그에서 선수들의 기록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사소하고 별 가치도 없는 지식을 엄청나게 알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일종의 그렇게 보면 하나의 트리비아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우리가 사탕수수 농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사탕수수 농장이 하와이도 사실은 사탕수수 농장으로 됐죠. 원래는 하와이가 왕국이었잖아요. 왕국이었고, 그러니까 독립국이었죠. 마지막 왕이 여왕이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와이가 이제 사탕수수를 개발하기 위한 적합한 곳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이 자본가들이 이제 그 체제에서 사탕수수 농장을 이제 짓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부터 만약에 허용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일단 하와이 왕국에서는 자본가들에게 사탕수수 농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더 욕심이 생기는 거죠. 더욱더 더 사업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결과적으로는 여왕을 쫓아내고 미국의 합중국으로 만들어 그게 그거잖아요. 등등. 그러면 왜 사탕수수 농장은 결국은 설탕을 생산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설탕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필요했을까? 우리가 한번 음식 문화를 살펴보면 여러분 이 설탕을 보면 백종원 씨 같은 사람은 완전히 슈거보이 해가지고 설탕을 많이 넣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설탕이 굉장히 보면 우리가 인간이 본능적으로 단 것을 좋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쓴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여기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먹게 되는 음식물들이 정말 천양지차일 거고 어떤 것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단 것은 독이 없어요. 근데 쓴 것은 독이 많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단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그러한 욕구가 강합니다. 근데 그것이 설탕이 그렇게 대규모로 생산된 동기는 아니죠. 내가 읽었던 그 내용 중에 흥미로운 것은 일본에서 이 설탕 소비량의 증가와 일본의 경제 발전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 하냐면 일본이 이제 경제 발전을 메이지 이후로 경제 발전을 하면서 거기서의 경제 발전은 그 자본주의 발전 수준이 낮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인 경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 노동자들의 근력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지금처럼 고학력자 정신 노동이 아니라 육체 노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탄광에서 석탄을 캔다든지 그걸 가지고 뭐 철을 만든다든지 와 같은 이러한 육체 노동이 경제 발전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했기 때문에 자본가나 국가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노동력이었어요. 이때 노동자들에게 어떤 순간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설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자본가들은 이 노동자들한테 설탕을 제공을 해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더 노동을 더 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탕 소비량이 그냥 어떤 사람들의 취향의 변화가 아니라 일종의 그 이러한 경제적 발전 단계, 초기 단계의 것과 노동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러한 뭐 이유들로 인해서 전 이 설탕을 생산하기 위한 사탕수수 농장이 대규모로 건설이 되고 그것에 종사하기 위한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뭐 하나의 또 에피소드 비슷하게 설명을 하자면 초기에 이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것은 이렇게 기계가 발달하지 않아서 사람이 손으로 해야 되는 굉장히 이거 노동 집약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그 노동의 조건이 굉장히 힘들어요. 우선은 사탕수수 자체가 사람보다 키가 더 큽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자라는 지역은 되게 덥고 습기가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탕수수의 껍질이 잎사귀라든 것이 마치 옥수수보다 더 이게 날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손에나 팔이나 베면은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사탕수수 노동자들은 찌는 여름에도 두꺼운 모자를 써야 되고 손발이 두꺼운 옷으로 이걸 다 커버를 해야 돼요. 장갑을 끼고. 이와 같은 노동 조건이니까 누가 그 내국인들 중에 그런 힘든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에서 이러한 노동자를 들여와서 일을 하게끔 하게 되고, 이건 아침 새벽 한 6시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사람들을, 노동자들을 노동을 시킬 때 일렬로 쫙 세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등에 번호를 붙여요. 이름이 아니라 번호. 그리고 노동자들은 여기 목에다가 이 번호표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번호표를 가지고 자기가 일주일간 일을 하면은 월급을 받게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노동자들을 관리하냐면, 일종의 이제 맨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은 이렇게 중국인, 인도인들이면 그 위에 있는 소위 말해서 십장, 매니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유럽계 이민자들이에요. 포르투갈이라든가 스페인,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영국계, 또는 미국인, 이러한 그 인종적으로 해서 만약에 같은 동족이 십장이 돼서 자기 동료를 그렇게까지 학대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서로 인종 체계를 섞어서 일종의 계층 체계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런 좀 더 잔혹한 방식으로도 노동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인도인들은 이러한 노동형 디아스포라, 우리가 지난번에 로빈 코헨이 디아스포라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어떤 그 희생자형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었다면, 중국인들은 상업 디아스포라라고 한다면, 인도인들은 노동형 디아스포라로서 이들은 이제 계약 노동자의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 노동자는 형식적으로 볼 때는 마치 계약을 맺어서 한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도 거의 노예제도와 비슷하게 그 아주 노동자들이 아주 그
약탈과 억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불 임금이나 노동 조건으로 바라볼 때 노예제와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1917년 이후로는 이 계약 노동제가 이제 철폐가 되고요. 이런 계약 노동자들을 통해서 인도인들이 가이아나, 피지, 트리니다드, 자메이카 등의 이제 영국의 식민지라든가 또는 프랑스령 식민지, 네덜란드 식민지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러한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칸가니 체계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이 PPT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면 되고,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을 하자면, 이 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노동자가 속해 있는 특정한 카스트나, 하나의 친족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명 정도의 그 노동자들, 이 부대를 형성을 하고, 그 중에 우두머리를 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칸간이가 결국은 어떠한 계약이라든가, 또는 임금이라든가, 계약의 어떤 노동의 조건 같은 것들을 이 사람이 정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이 노동자들이 그 일을 수행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인도인들은 언어라든지 또는 지식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떤 고용주와 관계를 이렇게 맺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일종의 우두머리가 대표해서 이것을 관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칸가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살펴보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칸가니 제도가 일종의 집단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개인이 개별적으로 이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집단의 형태로 이주하고, 거기서 경제 활동을 하거나 생활하는 것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한편으로 그들의 하나의 전통적인 문화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쉽죠. 반면 거주국의 사회 문화에 참여하거나 동화되기에는 어려운 거죠. 다시 말해서 이주가 집단 이주의 형식을 취하느냐, 아니면 개인 위주의 이주를 취하느냐에 따라 거주국 내에서의 어떤 적응이라든가 동화에 큰 차이를 보이고, 요것은 또 모국과의 관계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하나의 집단으로 이주하고 생활하는 사람은 거주국의 참여가 제한되고 동화를 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전통 문화나 정체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이 사람들은 모국과의 관계가 강하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 개인 위주로 하게 되면 거주국 사회에 더 참여할 기회가 더 많죠. 그러면 동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럼 모국하고의 관계성도 약해질 수가 있는. 그래서 바로 이런 이주가 어떠한 형태로 가느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이건 비단 인도인들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형태의 이민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던 그 포인트, 이 칸가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집단적인 하나의 노동의 단위였기 때문에 그들이 거주국 내에서의 적응의 양식도 집단적이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전통 문화나 정체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았고, 모국과의 관계도 강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인이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이러한 구디아스포라인들의 그러한 특성을 결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 5가지의 요인들을 얘기를 해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게 이주가 개인 단위냐 집단 단위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고국과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냥 고국과의 관계가 더 강하면 강할수록 거주국의 동화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고, 고국과의 관계가 거의 없으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 현지 사회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이주자의 신분이 어떠냐. 이 사람이 노동자로 갔느냐 아니면 상인으로 갔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그 노동자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거주국에서의 참여는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노동 외에는. 반면 상인의 경우는 그 거주국과 더 참여할 기회도 크고 경제적인 여건도 더욱더 풍요하고, 이것은 거주국 내에 동화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은 그런 측면을 가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주자 출신지가 또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이 PPT 슬라이드를 좀 보고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말했던 내용들을 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이거 살펴보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 전 세계적으로 산재해 있는 인도 디아스포라, 인도인 디아스포라가 하나의 동질적인 성격이 아니라고 하는 점, 이들은 언어라든가 종교라든가 출신 지역면에서 상당히 다양성과 이질성을 나타내고, 또 이들이 이제 그 계약 노동으로 갔는지, 칸가니 체계에 편입됐었는지, 자유 승객의 신분으로 갔는지에 따라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인도인 디아스포라 하면은 마치 인도인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의 이질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이제 앞으로도 내가 여러 차례 강조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에스니시티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걸 우리는 종족성이라고 불러요. 종족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리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에스니시티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 인도인이라고 하는 에스니시티를 보면 하나의 그 굉장히 광범위한 그 범주예요. 인도인이라고 하는. 그렇지만 그 인도인이라고 하는 범주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개의 하위 범주가 있어요. 종교가 힌두인지 또는 무슬림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출신 지역이 구자라트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사람이 계층별로 이런 노동자 계층인지 상인 계층인지. 다시 말해서 이걸 우리는 서브 에스니시티라고 불러요. 서브 에스니시티. 그러니까 하위 종족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자고 있는 학생은 좀 미스할 텐데. 지금 내가 여기에는 안 썼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니까, 에스니시티가 있고 서브 에스니시티가 있다. 그래서 에스니시티는 종족성, 그 다음에 서브 에스니시티는 하위 종족성. 기본적으로 에스니시티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각 집단을 또는 한 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지. 그 하위 집단들 간의 차이가 매우 이질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통틀어서 인도인이라고 부르게 되면 그들 간에 존재하는 이 엄청난 차이를 우리가 간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나는 이 개념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설명을 할 때 제가 이 이론을 굉장히 이제 우리 한국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아주 적극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중국의 북경에 베이징에 왕징이라고 하는 코리아 타운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베이징을 가보게 되면 천안문 광장에서 지하철로 가면 한 1시간이 안 되는 거리에 왕진 스테이션이 있어요. 왕진역. 거기에 가보면 이제 굉장히 거기는 중상층 이상의 일종의 아파트 단지예요. 굉장히 큰. 새롭게 가봐야 돼요. 거기에 이제 한인과 우리 중국 동포들이 같이 살고 있죠. 근데 초기에는 굉장히 관계가 좋았지만 이후가 되면서 우리 한국인과 중국 동포 사이에서의 갈등이 발생하고 이제 그 멀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한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에스니스를 가지고선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같은 코리안이지만 한 사람은 중국에서 출생해서 성장한 중국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고 또 한 그룹은 한국에서 출생해서 성장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진 두 그룹의 한인이 한 지역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서브 에스니시티, 하위 종족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의 경우에서는 예전에는 이렇게 한인이 서로 이질적인 그 한인으로 구성되지를 않았었죠. 근데 최근에 이민을 통해서 서로 다른 배경의 한인들이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하나의 싱글 에스니시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근데 이미 인도인과 같은 이러한 집단의 경우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같은 인도인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굉장히 아주 유의미한 서브 에스니시티가 존재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뭐 수업을 들으면서 꼭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서브 에스니시티의 개념, 하위 종족성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크다. 그리고 인도인들은 그들의 어떠한 종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된 데는 이 종교와 언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민자 집단은 이주를 해서 한 1세대, 2세대 지나면은 이제 그 완전히 구분이 안 되고 주류 사회에 이제 동화된 집단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일본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본인은 굉장히 거주국에서 정착하면서 현지 사회에 빠르게 동화되는 집단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어떤 집단은 몇 세대가 지나가도 그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 그 다음에 인도인이죠. 이런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종교예요, 종교.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가 일종의 주류 집단의 종교와 구별되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종교가 그 개인을 일종의 구속을 한다고 할까? 또 개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집단들은 그들의 어떤 고유한 문화나 정체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근데 우리 그러면 코리안들은 어떠냐? 한인의 경우는 대체로 빠르게 거주국에 동화되는 집단입니다. 일본인과 좀 더 가까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가 뭔가 주류 집단의 그 종교와 구별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욱이 우리 한인들은 주류 집단의 종교를 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서도 이민자의 70%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에 더욱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주류 집단의 문화에 더 빠르게 동화될 수가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한 이민자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문화가 그 이민자 집단의 문화가
이 종교에 기반을 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의 문화를 지킬 가능성이 더욱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에 있어서의 종교와 문화는 우리가 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 집단의 고유한 종교를 지키는 것은 곧바로 그들의 문화를 지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한인의 경우에서는 종교는 기독교인인데 문화는 코리안인 경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 종교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코리안의 문화를 지키기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러한 특징들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말했죠.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주민보다 좀 우월한 위치에 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좀 상당히 중상층의 지위를 갖고 있고요. 또 그들은 또 그들의 종교가 구분이 되다 보니까 힌두 사원과 모스크를 짓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들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통해서 자녀 세대에게 교육을 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돈이 경제력이 있으니까 힌두 사원 같은 것을 저도 굉장히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절기마다 사원에서 그들의 그런 어떤 문화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되는 거죠. 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게 그러한 측면이고요. 하지만 또 인도인들이 일종의 전형적인 중간 소수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그 지역에서 경제적인 위기나 정치적인 혼란이 있을 때 원주민들로부터 이제 피해를 당하는 마치 화교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위험성에 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할까 그래요?